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기온이 낮고 바람이 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깨가 움츠러들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가 낙상 사고가 발생하기가 쉬운데요. 특히 골다공증 환자들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겨울철 낙상 사고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경미한 사고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기영문 선생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기영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골다공증, 그러니까 뼈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이라는 그 의미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적어지고 뼈의 질이 나빠져서 골절에 취약해진 질환을 말합니다. 네. 사람의 뼈는 낡은 뼈가 흡수가 되어 소멸되고 새로운 뼈가 새롭게 생성되는 균형을 이루면서 골밀도가 유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새로운 뼈의 생성이 원활하지가 않고 그만큼 골밀도가 낮아지고 뼈가 엉성해진 상태가 되는데 이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골다공증을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 결과적으로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이를 추각하여 골 강도의 약화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 골격계 질환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사진을 비교해봐도 알 수 있듯이 정상인의 뼈와 골다공증의 뼈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뼈는 겉으로는 변화 없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흡수되고 생성되는 어떤 과정이 반복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골다공증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골다공증 환자는 2017년 90만 6,631명에서 2021년 112만 6,861명으로 4년간 24.3%, 약 22만 명가량이 늘었습니다. 매일 3,000명이 넘는 환자가 골다공증으로 병원을 찾는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주 발생 연령대도 좀 알아볼게요. 어느 시기가 되면 발병 확률이 좀 높아지나요? 60세 이전까지는 인구 10,000명당 5명이지만 60세 이후부터는 골절 발생률이 증가하여 75세 이후부터는 인구 10,000명당 여성은 43명, 남성은 29명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더 빨리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실제로 2021년 진료 인원을 보면 여성은 106만 명 정도 되었고 남성은 6만 명으로 여성이 16배 이상 많았습니다. 여성 환자가 이렇게 더 많은 이유는 뭘까요? 네, 골다공증은 폐경기 여성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뼈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폐경과 함께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5년은 매우 빠르게 골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골절에 더욱더 유의해야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폐경기 여성이 겪는 골절 부상 중 대부분은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남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선생님? 네. 남성은 여성처럼 급격하게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시기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매년 0.5%에서 1% 정도씩 골밀도가 낮아져서 여성보다 평균 10년 정도 늦게 골다공증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골밀도가 낮아지며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키워드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노화. 그러니까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노화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는 대체로 골량이 유지가 되고 소량의 골량 감소만 관찰되는데 네. 이는 낡은 뼈가 제거되는 골 흡수와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골 형성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노화가 진행을 되면 골 형성 기능이 점차 감소하게 되면서 골 소실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서 골밀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럼 노화 말고 또 어떤 원인이 또 있을까요? 네, 이와 별도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골다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여러 종류의 내분비 질환, 유전 질환, 위장관 질환, 스테로이드 약물, 갑상선 호르몬 약제 등의 장기간 복용 등이 있고요. 알코올, 흡연 등도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경우, 또 다른 특정 요인에 의해서 약해지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경우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차성 골다공증은 10대, 20대에도 발병하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과도한 다이어트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젊은 여성들에서도 골다공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 뼈가 많이 좀 약해지는 건가요? 이제 과도한 다이어트가 문제인데요. 영양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뼈에 칼슘, 무기질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칼슘은 몸무게의 1.5에서 2%를 차지하는데요. 이 중에서 99%는 골격과 치아를 구성하고 1%는 혈액과 세포에게 녹아 들어가서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우리 몸의 칼슘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는 뼈 속에 저장된 칼슘을 가져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되고 이는 골밀도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치 뼈 사이에 구멍들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골다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온다. 뭐 보통은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젊은 나이 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선생님? 네,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출생 이후에 골밀도가 점차 증가하여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최대 골밀도를 형성하고 이후에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 천천히 나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폐경 이후 급격히 나빠지게 됩니다. 증상이 없어서 대부분 자각하지 못하지만 30대 중반부터는 골밀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흔히 통뼈다, 또 뭐 반대로 뼈가 약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골다공증이 잘 발생하는 조건으로 타고나는 경우가 있는지,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골의 총량은 대개 35세 때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해마다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또 최고 골 질량의 80%가량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20%가 후천적 요인,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운동 등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요. 그러나 뼈가 약하다는 표현은 이러한 선천적 요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골다공증은 어느 정도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딸의 골밀도도 낮게 나오고요. 일란성 상생아 사이의 골밀도 일치율이 이란성 상생아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뭐 골밀도 검사도 해보고 뭐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골다공증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께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40대부터는 골밀도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골다공증 발생 고위험군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경우 골다공증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걸까요? 일단 65세 이상, 65세 저체중, 낮은 체질량 지수, 지속적인 흡연, 과도한 알코올 섭취, 경구 스테로이드 약을 3개월 이상 복용하셨던 분이거나 45세 이하의 조기 폐경,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병, 만성 신부전증 이러한 질환들을 가진 환자분에서 골다공증 발생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요.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초경이 빠를수록 골다공증이 더 잘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경 연령이 빠를수록 높은 골 밀도를 보이고요. 초경이 늦을수록 낮은 골밀도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소리 없는 뼈도둑. 자, 요거는 골다공증의 뭐 별명 이런 걸까요? 의학계에서 수많은 병이 대부분 전구 증상,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쉽게 예방이 되는데요. 네. 골다공증은 아쉽게도 미리 알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소리 없는 뼈도둑 또는 다른 말로 침묵의 질환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정말 아무 증상이 없는 건가요? 이제 장기간 골다공증을 앓으셨던 분들 중에 어느 짧은 시간 내에 키가 눈에 띄게 줄거나 허리가 굽어지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통증 없이 병이 진행이 됩니다. 다만 골다공증이 진행될수록 뼈가 약해지고 정상적인 뼈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 골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골다공증 증상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뼈가 부러지거나 혹은 검사를 통해 골밀도가 낮아져 있음을 파악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골다공증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경험한다면 골절이 또 발생할 확률이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어떤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선생님? 네, 갑자기 발생하는 통증, 즉 척추가 찌그러지면서 발생하는 미세 압박 골절이 연관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통증은 뭐 수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자연적으로 소멸되며 한 달 전후가 지나면 정상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무증상으로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척추 압박으로 인해 척추 변형이 발생하면 척추 침만증으로 인한 신장 감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보통은 내가 골다공증인 거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갑자기 내 키가 3cm 이상 줄어들었다거나 3cm. 척추가 점점 휘면서 허리가 굽혀지는 뭐 후만 변형이 생긴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의자에 앉거나 뭐 기침과 같은 일상 활동이나 뭐 가벼운 외상으로 쉽게 골절이 발생했다면 골다공증을 꼭 의심해 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니까 반드시 어떤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분들은 꼭 검사를 해야 한다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일까요? 네, 일단 65세 이상의 여성분과 70세 이상의 남성은 모두 검사를 권유하고요. 무월경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여성은 골밀도 검사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네. 또한 2차성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검사가 필요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골다공증 진단법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되나요? 골다공증은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데요. 정상 성인의 최대 골밀도와 비교한 값을 T값이라고 하는데 이 T값이 마이너스가 심해질수록 뼈가 약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 2.5 이하이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골밀도 검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골밀도 검사는 세계보건기구의 지표를 기준으로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해서 뼈의 밀도가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고요. 네. 가장 먼저 골밀도가 낮아지게 되는 척추와 고관절 부위에 저용량 엑스레이를 투과하여 골밀도를 측정하는 이중 에너지 엑스선 흡수 계측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정량적 컴퓨터 단층 촬영, QCT라고도 하고요. 초음파 등을 통해서도 골밀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골다공증 환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여자들은 폐경되면 다 그래 이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하지만 골다공증 그렇게 쉽게 볼 문제만은 아니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 환자의 과반수와 70세 이상 골다공증 환자의 대부분에서 활동적인 삶이 제약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후에 약 50% 정도에서는 환자는 골절 전의 활동과 독립성을 회복하기 힘들었다고 알려져 있고 25%의 환자들은 오랜 기간 요양기관이나 집에서 보호가 필요하며 사망률도 평균 20%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여성이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사망에 발생할 위험은 2.8%고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과 같고요. 이는 자궁 내막암의 사망률 0.7%보다 4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도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 뭐 관절염 이런 걸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나요?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합병증은 골절로 사실 관절염과는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다공증은 골절이 가장 큰 문제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낙상 등에 의해서 주로 척추, 고관절, 손목, 어깨 관절 등의 골다공증 골절이 잘 생기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럼 골절이 좀 가장 자주 일어나는 부위는 어느 부위일까요? 주로 뭐 손목, 척추, 손목. 고관절, 뼈가 잘 부러집니다. 이런 부위는 주로 넘어지거나 떨어지면서 손을 바닥으로 땅을 짚을 때 그리고 엉덩방아를 찔 때 그 충격이 더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골절이 자주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시긴 했었는데 특히 그 척추 압박 골절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약해진 척추뼈가 정말 사소한 충격으로 이 앞부분이 골절돼서 찌그러지는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을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화분이나 상자 같은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뜨끔하는 정도의 사소한 외상에도 척추뼈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심하면 이러한 사소한 충격에도 척추가 쉽게 주저앉습니다. 네. 그래서 골다공증성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골밀도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자, 이 골다공증도 따로 치료가 필요한 거죠. 특히 치료의 어떤 골든타임 이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골다공증을 진단받거나 골절이 발생하는 즉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시작을 해야 되고요. 골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로 인해 한 번 약해진 뼈는 다시 젊은 시절의 뼈로 돌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조기 치료를 통해서 악화되는 증상을 막아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그 치료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반적인 치료는 칼슘, 비타민 D의 복용, 적절한 체중 부하와 근육 강화 운동, 금연, 과도한 음주를 피하면서 낙상을 방지하는 것이 있겠고요. 골다공증을 진단받았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약물 치료를 꼭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골다공증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골 흡수를 억제하는 약제와 골 형성을 촉진하는 약제로 구분되는데 비교적 최근에는 이 두 가지의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약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약제마다 용법도 다양한데요. 매일 경구 복용하는 약부터 3개월, 6개월, 1년 간격으로 주사로 적용하는 약까지 사용 방법이 다양합니다. 약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환자분의 나이, 성별, 골절 여부, 또 약제 순응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과 치료와의 연관성도 좀 짚어볼게요. 골다공증으로 치료약을 먹으면 이 약 복용하는 중에는 치과 치료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선생님? 네, 맞습니다. 골다공증의 치료약 중 하나인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제제의 투여 기간이 4년 이상인 환자가 발치나 임플란트 등의 치과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처방 의사와 상의를 하시고 약 2개월가량의 휴약 기간을 거치고 치과 치료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담당의와 상의 후에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럼 치료 후 경과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약물 치료를 하면서 1년마다 골밀도 검사를 시행해서 약물을 계속 투여해야 되는지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로 골밀도가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악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법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뼈가 약하다면 단련할 수 있는 어떤 운동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네, 운동은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 운동요법은 뼈에 자극을 주는 일명 체중 부하 운동인 맨손 체조, 걷기, 조깅, 가벼운 근력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의 강도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수준으로 실시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최대 맥박의 40에서 70% 정도를 유지하면서 운동 지속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골다공증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음식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뼈째 먹는 생선, 그래서 멸치나 뱅어포 같은 생선을 매일 드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콩으로 만든 음식들, 두유나 청국장도 포함되겠고요. 세 번째는 우유로 만든 음식, 우유, 치즈, 그리고 요구르트를 포함해서 모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칼슘과도 더 중요한 것이 있지만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칼슘 흡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충분히 몸에 가지고 있어야 칼슘을 드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피해야 할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흡연, 음주입니다. 그리고 카페인도 피해야 할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골다공증의 치료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한 운동 같은 생활 관리도 중요하고 식이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어떻게 좀 생활하면 좋은지 골다공증 환자의 생활 가이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골다공증이 심할수록 약한 충격에도 골절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운동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하시거나 갑작스럽게 자세를 바꾸는 동작을 할 때는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걷다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전선이나 카페트 등을 잘 정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또 운동 중에 특정한 동작을 취했을 때 등이나 허리 쪽에 극심한 통증이 느낀다면 이것은 척추의 압박 골절이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을 꼭 방문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오해와 속설. 네, 마지막 키워드에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와 속설들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릴게요.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람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낮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선생님? 낮은 체중은 근육량이나 골격량이 적어서 오히려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는 중력의 영향 때문인데요.
골밀도를 유지하려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인병 위험을 줄이면서 뼈 건강에도 좋은 적정 체중은 본인의 키에서 100을 빼고 거기에 0.9를 곱하는 그 수치가 적정 체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뼈를 우려낸 사골국국 골다공증에 좋다는 말 있죠. 그래서 많이들 뭐 드시는 것 같은데 실제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아닙니다. 사골국은 끓이는 도중에 인이라는 물질이 인이라고 불리는 무기질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하루에 한두 그릇 정도의 식사로는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미미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진실일까요, 오해일까요? 골다공증과 관절염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골다공증이 있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온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요. 일단 뼈와 뼈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게 되고 그 관절을 감싸고 있는 것이 관절 연골입니다. 이 관절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관절 연골이 더 쉽게 마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되고 연골이 다 닳아서 뼈가 노출되었을 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체중에 의해서 뼈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관절염이 더 악화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골다공증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 말끔하게 해소해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골다공증을 앓고 있거나 또 고위험군인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도움 말씀, 당부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골다공증은 평생 관리한다라는 생각이 꼭 필요합니다. 한번 진단 받으시면 꾸준한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병원을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나에게 맞는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식습관 관리, 꾸준한 운동도 꼭 필요한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골다공증은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잘 예방하고 또한 골절 위험을 줄이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본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기영문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